소설 들려주는 여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클릭, 클릭. 안녕하세요. 소들려입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잡고 싶다면 7만 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 이지미 넘김 메이븐 출판사 라라이 필딩 작가의 홀로서기 심리학 들려드립니다. 이 책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소들려 채널을 통해서는 도대체 왜 홀로 서야 하는가? 홀로 서고 싶다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꿈틀대고 있는가?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현재 내 마음과 대화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자꾸만 무언가에 기대는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의 기준을 외부에 두는 한 계속 그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홀로서기란 타인의 감정에 나쁜 습관에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여 삶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입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과 균형 감각을 유지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 비난에도 쉽게 빠지지 않으며 단단하지만 유연하게 행동할 줄 압니다. 자꾸만 흔들리는 당신에게 홀로 서기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본문 중에서 우리 마음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 욕구가 살고 있다. 온전한 나로 존재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독립과 의존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가 득세하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독립을 좋은 것으로, 의존은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존이 정말 나쁘기만 할까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떠나서 홀로 완벽하게 독립적인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개인은 언제나 부족한 면이 많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타인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은 인간의 생존 조건으로부터 유래하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한마디로 지나쳐서 문제일 뿐 의존 자체는 매우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 욕구가 살고 있습니다. 한쪽 끝에는 자유롭고 싶은 마음,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함부로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사람으로부터 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반대편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관계를 통해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지지하고 삶을 공유하는 소중한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위해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기도 하고 요구사항에 순종하기도 하며 부족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타인의 인정과 따뜻한 관심은 삶의 동력이 됩니다. 극단에 위치한 두 가지 욕구는 일종의 스펙트럼처럼 작용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에 따라 성격 발달에 중요한 양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균형은 정체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 극단으로 치우칠 경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극단으로 치우칠 때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유롭고 싶은 마음을 중심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을 성에 사는 주민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중심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을 마을에 사는 주민으로 비유해 설명합니다. 성 주민이 살아가는 법. 성 주민은 언덕 높은 곳에 견고하게 세워진 성벽 안쪽에 삽니다. 외부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죠. 성벽의 존재 목적은 자기 보호입니다. 성주민은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음으로써 세상의 온갖 소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약점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가 침입할까봐 늘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이라면 뭐가 문제인데? 문제는 이 같은 자기 보호 전략을 지나치게 고수할 경우 고립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두꺼운 성벽 안에 사는 사람은 안전을 담보받는 대신 바깥 세상과 단절됩니다. 바깥 세상의 정보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동안 성 주민의 시야는 갈수록 좁아지고 왜곡됩니다. 또 외로움과 소외감에 빠져듭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성 주민은 타인과의 교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즉, 공감 능력이 결여됩니다. 그런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면 결국 감정을 읽는 능력마저 퇴화해 자기 감정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 결과 삶과 세상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고 자기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약점을 드러내길 극도록거리는 성주민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심을 보여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무시합니다. 그들은 성벽에 혼자 남고 더욱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수록 성벽을 더욱 높게만 쌓습니다. 그런 태도는 외부인들의 분노와 질투를 유발하죠. 결국 성주민은 외부인들의 공격과 비난을 받게 되고 타격을 받기 시작한 성벽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마을 주민이 살아가는 법. 마을 주민은 성주민과 정반대의 성향을 보입니다. 그들은 타인과 맺는 긴밀한 관계 속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들은 서로 솔직하게 감정을 내보이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맺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소외된 상태를 싫어하므로 결정을 내릴 때 함께하는 사람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습니다. 마을 주민은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뒤로한 채 상대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고 희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만약 상대방이 기뻐하고 고마워하면 마을 주민 역시 행복과 보람을 느끼지만 상대에게서 소외된 느낌을 받으면 크게 분노하기도 합니다. 또 마을 주민은 종종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감정의 영향을 차단하는 성주민과는 반대로 마을 주민은 감정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이 맺는 관계는 기복이 많습니다.
그들은 싸우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기를 반복합니다. 이처럼 감정 소모에 에너지의 대부분을 쏟기 때문에 마을 주민은 장기적인 목표에 쉽사리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마을 주민은 감정이 격해지면 집중력이 흐려지고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걱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우울증이나 불안감, 행동장애 등의 만성적인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적당히 부족하고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나에 대한 테두리를 넓게 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선 출중하고 어떤 면에선 부족합니다. 어떨 땐 타인과 살갑게 지내고 싶어 안달하다가도 갑자기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가끔은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다가 갑자기 땅 밑으로 푹 꺼집니다. 이렇게 모순덩어리인 나 자신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인정하면 타인의 말과 행동도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불필요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할 때도 스스럼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기에 그 부분에 관해 정확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일이라며 두려워하거나 통제력을 상실할까봐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뛰어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주민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얕은 관계에서는 멋있는 모습, 괜찮은 모습만 보여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는 서로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좋아해주는 사이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감추기보다 드러내 보여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려고 애써야 합니다. 어떻게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개인주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이것입니다. 나를 지키겠다는 미명하에 자꾸만 성벽을 높게 쌓지 마세요. 누군가 침범에 들어올까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문을 열어도 성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제대로 의존할 때 우리는 훨씬 강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닫힌 성문을 여는 그 사소하고도 단순한 용기뿐입니다. 감정. 어느 때는 내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내 것이 아닌 듯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자니 의도치 않게 불쾌한 감정들이 튀어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의 노예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감정을 주체적으로 잘 조절할수록 인생을 더욱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순간에도 그 분노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내 안의 분노와 평화롭게 지내는 법. 첫째, 감정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감정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격하게 튀어나오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사그라듭니다. 반대로 자꾸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할수록 감정은 날개를 단 듯 더욱 활개를 칩니다. 감정이 부정적인 생각을 줄줄이 끌고 오는 것이죠.
이런 일로 화를 내더니 난 너무 나약해. 저 따위로 행동하다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것들이 감정에 날개를 달아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세요. 감정이 나와 타인에 대한 평가로까지 이어져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나요? 화를 내면 나약하다는 판단의 근거는 정확한가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굳이 나를 무시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화가 났네 하고 담백하게 대응해 보세요. 그러면 소용돌이치던 감정도 차차 잦아들면서 알아서 멈춥니다. 둘째,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따로 구분하지 마세요. 감각의 동물인 우리가 유쾌와 불쾌를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특정 감정을 묶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는 일은 단순히 감각의 영역에 국한되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판단이 개입하죠. 그리고 판단은 대체로 편견에 의해 좌우됩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우화가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6사람이 모여 코끼리를 가운데 두고 설전을 벌입니다. 코끼리의 정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몸통을 만지며 말합니다. 이건 거칠고 거대한 벽 같은 짐승이라네.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이 이빨을 만지며 응수합니다. 아니야, 창처럼 날카로운 동물이야. 세 번째 사람은 코를 만지며 이렇게 말하죠. 둘 다 틀렸어. 이건 뱀 같아. 네 번째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며 나무같이 둥글고 높은데? 라고 말하고 다섯 번째 사람은 귀를 만지며 아니야, 꼭 부채 같아.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람은 꼬리를 붙들고는 다 틀렸어. 이건 밧줄 같은 동물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자기가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며 말싸움을 합니다. 감정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로 교육받은 내용과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들어 감정을 구분합니다. 그 근거가 자기 경험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한번 편견이 자리 잡히면 사람은 그에 부합하는 증거만 모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편견의 근거에서 감정을 판단하게 되죠. 감정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집착은 결국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감추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감정이 드는 순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정이 판단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매우 자동적이어서 그 고리를 끊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끊기는커녕 약화시키는 것조차 힘들죠.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감정이 드는 순간 알아채야 합니다. 그래야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그러려면 감정을 느끼는 나에게서 한 걸음 떨어져서 그것을 관찰하는 나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명상을 권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명상을 할수록 관찰하는 나의 힘이 세져서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먼저 그것을 살피게 되고 즉각 반응하기 전에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괜찮은 어른이 된다. 나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알 테지만
처음 묘목을 심고 나서 쑥쑥 자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는 먼저 뿌리를 튼튼히 내리기 위해 온 힘을 집중합니다. 작은 잎에서 만들어낸 소량의 영양분을 줄기로 올리거나 잎을 더 틔우는 데 쓰지 않고 오직 뿌리 내리기에만 사용합니다. 나무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보내는 시기가 대략 5년쯤 됩니다. 나무라고 해서 급한 마음이 없진 않을 겁니다. 줄기를 쑥쑥 올리고 잎도 무성하게 피워내야 햇볕을 잘 받고 더욱 크게 자랄 수 있으니까요. 만약 염나무가 먼저 자라서 햇볕 받기에 좋은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성장 과정이 더욱 힘겨워질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래도 5년 동안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만 신경을 씁니다. 염나무들이 얼마나 높게 자라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훗날 가뭄과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며 결국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무엇에 기대지 않고도 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뿌리란 무엇일까요? 그를 가장 그답게 만들어주는 것, 즉 내면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면 세계는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탐험하면서 구축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신나며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또 그런 자신을 좋아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힘을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뿌리가 약한 사람들 곁에는 그의 의존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30이 넘은 자녀에게 용돈을 계속 쥐어주면서 자기 말을 들으라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뇌하듯 자녀에게 말합니다. 나만큼 널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너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너는 그 일은 잘 안 맞아. 요즘 이 직업이 잘 나간다던데 한번 배워보는 거 어때? 자녀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딱히 기댈 만한 곳이 없고 주체적으로 설 자신도 없기에 알아서 순응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예뻐. 너는 이거 잘 못하잖아. 내가 해줄게. 내 말대로 해. 본연의 모습은 무시당한 채 사랑하는 사람의 틀에 맞춘 내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허울 좋은 말을 붙여도 한쪽만 의존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외피를 입고 있어도 본질은 무시입니다. 넌 약해. 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너는 도움이 필요해. 그들은 상대를 애초부터 내면 세계 따윈 없는 존재, 꼭두각시 인형처럼 바라봅니다. 그만의 고유한 생각과 의지 같은 건 원래부터 없다는 듯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의 의존적인 성향을 누군가가 이용하고 있다면, 그래서 홀로 서기가 더욱 힘들다면 당신을 무시하는 그 시선부터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상대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이 타인이 함부로 뚫을 수 없는 당신만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스스로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직 그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에겐 당신만의 빛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야말로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사실 타인이 바라보는 나는
별것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 그런 내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나를 그들의 시선에 맞출 필요도 없고 그들의 시선을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 진짜 모습은 그게 아니야 라고 외쳐봐야 그들은 또 다른 내 모습을 상상해서 만들어낼 뿐입니다. 시선이 하나 더 늘어날 뿐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 들이는 그 노력을 나를 돌보는 데 쓰는 게 현명합니다. 나를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기.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세상이 불평을 들어줄 리는 없죠. 그 생각을 붙잡고 옳다고 우길수록 사실이라고 생각할수록 자신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세상은 제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게 분명하니까요. 난 뭔가 부족해. 난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이와 같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또한 나에 대해 떠오른 수많은 생각 중 하나일 뿐, 나에 대한 유일하고도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점들을 간과하면 타인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타인의 무례한 참견을 그럴 만한 일로 착각하고 순응하게 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생각과 사실을 구분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을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관찰자의 시점에서 바라보겠다고 마음먹어야 옳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에 빠져 생각을 사실로 착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외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에 대한 유명한 신화가 있습니다. 플라톤의 향연에서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가 이야기한 것이죠. 원래 인간은 4개의 팔과 4개의 다리, 그리고 2개의 성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고 엄청나게 빠르며 힘이 셌고 아주 거만했습니다. 결국 그는 막강한 힘으로 신을 위협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분노한 제우스는 그를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신의 반쪽을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 신화에 따르면 사랑은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다시 완벽한 하나로 합치되려는 열망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이 신화가 보여주는 통찰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모두 엄마의 뱃속이라는 완벽한 세상에서 탄생합니다. 뱃속 아이는 추위도 더위도 배고픔도 모른 채 편안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련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춥고 배고프고 불편한 것 투성입니다.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어디가 아프면 울어서라도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생후 6개월쯤 되어 비로소 아기는 엄마와 자신이 분리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울해집니다. 바로 이때가 인간이 우울을 경험하는 최초의 시기입니다. 엄마의 배 안이라는 완벽한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이 다시 완벽해지기를 꿈꾸는 것.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듯 그것이 한낱 꿈에 불과할지라도
완전했던 과거를 죽을 때까지 그리워하는 것. 이것이 아리스토파네스가 말한 사랑이라는 감정의 본질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은 인간의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고약한 숙명이죠. 살아있는 내내 잃어버린 반쪽을 찾고 싶어 하지만 그 반쪽을 찾아서 온전히 하나가 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상대를 만나도 그와 나는 서로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과거의 나를 품어주었던 내 엄마의 자궁이 되어줄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사랑할수록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그와 내가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명징한 사실 때문에 더욱 몸서리쳐지는 외로움이죠. 그러므로 외로움을 사랑의 한 조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외로움은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면 외롭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와 하나가 되기를 꿈꾸면 오히려 상대와 더욱 멀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나를 완벽하게 채워줄 타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그것은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퇴행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입니다. 인생은 혼자 오를 수밖에 없는 산행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힘내라고 응원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길을 대신 걸어가 주진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투명하고 명백한 진실이기에 때론 인정하기가 두렵죠. 그러나 거부해봐야 자신에게 이로울 게 없습니다. 타인이 못해주는 걸 끝내 포기하자는 채 기대하고 실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희생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희생할수록 더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연인들이 서로를 위해 욕망을 누르고 헌신하는 것도 희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희생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희생을 가장한 자기 충족에 지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 희생의 이면에는 이기적인 심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성년이 된 두 자녀와 함께 살며 생활비와 용돈을 모두 대주는 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은퇴할 나이에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희생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와 기대치를 표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특히 그것이 상대를 성장하게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데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 기회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죠. 그러니 희생하려는 버릇이 있다면 상대에게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서로가 가진 진정한 욕구를 나누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은 사랑을 매우 돈독하게 해줍니다. 그래도 사랑이 무언지 헷갈린다면 하나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나와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서로 적절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면 사랑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건강한 독립을 목표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분별 없이 주는 것은 아닌지, 자기 고집으로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를 늘 깊이 고민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 역시 좋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결국 사랑을 하는 사람이 끝내 관심을 두고 점검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상대를 잡고 휘두르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생각을 막무가내로 강요하는 건 아닌지, 자기 만족을 위해 이용하는 건 아닌지, 마음속 욕망과 의도를 왜곡 없이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 나를 아끼고 돌보는 연습. 마음 챙김. 부족한 나, 못난 나, 더 잘해야 하는 나. 우리는 자기 비판에 관대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 챙김은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결국 자동으로 흘러가 버릴 겁니다. 훗날 이건 내가 살고 싶었던 인생이 아닌데 하고 후회해도 그 삶을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면 그 해답은 지금 현재 내 마음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